트럼프의 등장이 단순히 충격, 돌풍, 괴물, 충분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 트럼프의 압박을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특별한 관계야? 그러면 특별하게 돈 더 내. 이게 바로 트럼프 방식.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한국에선 평화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 TV 보시면 상담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늘 심리학자들이 TV에 나오는 거는 새로운 일은 아닌데 꽤 생활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정치나 사회나 점수를 가라든지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데 보통 이런 현상은 세상이 조금 확 바뀌거나 과도기거나 불안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기 시대가 낀 시대고 과도기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는 손해보고 앞에 세대나 뒤에 세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정치 학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격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격변들이 국제질서 속에 있었는데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1차 대전 직후나 2차 대전 직후 거의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한테도 사실은 지금 원래가 을사늑약 120주년이고 그 다음에 광복이 된 지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치 않게 이러한 숫자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일 만큼 격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트럼프의 등장이 단순히 한 사람의 충격, 돌풍, 괴물, 충분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의 내란이 45년 만에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회에서 내재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는 직접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도 국제 질서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촉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2차 대전 이후에 1991년까지 냉전이라는 체제가 국제정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91년 크리스마스 때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냉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실상 그 이후에 신냉전도 있고 뉴노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탈냉전 다음으로 규정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탈냉전은 1991년부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2025년 지금 이 시점까지 약 34년인데요. 그러면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잘 설명해야 지금 오고 있는 시대가 어떤 것인가의 체제에 대해 성격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설명하자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34년의 기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지점이니까요. 여러 아주 중요한 국제 질서의 굵직굵직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사건들을 몇 개를 나열했는데요. 1991년에서 2001년까지가 딱 10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탈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냉전이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됩니다.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냉전이 끝난 다음에 뭔데? 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요즘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아주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로는 그 신자유주의를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잘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구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협력하는 통합하는 그런 질서를 우리는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세계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제정치에서 힘을 얘기할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붙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는 피스의 라틴어입니다. 국제정치는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국가 위에 국가가 없는, 물론 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혼란하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의 지금의 국제법은 뭔가 전체를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정부처럼 국제 정치에도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사실상 그 결과물이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경험해서 알다시피 국제기구는 별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국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패권이 등장했을 때 그 패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또는 지역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팍스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강성했을 때 적어도 로마가 미치는 영향권 내에서는 오히려 로마의 정복 전쟁은 있었지만 다른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팍스 브리테니카입니다. 이 브리테니카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패권이 끝나는 지점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두 번의 전쟁인데, 그게 독일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끝나고 이어지는 이 기간이 그러면 뭐냐?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45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힘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념이 나뉘고 핵무기라는 존재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사회주의 전형은 자본주의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이념과 핵무기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를 양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게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세기 정도 진행되다가, 그렇죠? 45년에서 91년 드디어 한쪽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원을 45년을 볼 수는 있지만 91년에 완성이 됐다. 이 완성은 어느 정도 완성이냐면 그 바깥에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찾는다면, 이걸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입니다. 그 전에 알바니아, 북한, 뭐 동유럽의 국가, 소련이었는데 다 자본주의로 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립된 국가는 북한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자 엄청난 국가들은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과 서구 국가, 그리고 중국과 한국인데요. 한 10년 동안은 이 미국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극체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도전자도 없었고, 실제로 미국의 소득이 이 10년간 더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더블링하기도 힘들지만 미국같이 갖춰진 나라가 이 부가 2배가 되는 것은, 근데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 약점들, 불평등, 대표적으로 불평등인데, 미국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의미가 없어져서 소련이 망한 게 아니고, 소련은 자멸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 모순을 안고도 통일을 한 셈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10년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무협지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무술을 갖춘 다음에 몸이 어디를 찔러도 죽지 않는 금강불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몸이 돼서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마치 나라가 있었다면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지어 국제 질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세계화는 탑에 미국이 그 룰을 관장하고, 그러나 그것을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정복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근데 부자가 3년 간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런 완벽한 질서가 10년을 딱 갑니다. 어디서 균열이 시작되냐? 우리는 9.11을 봅니다. 어떻게 금강불개가 한 40-50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것도 뭐 누가 이렇게 드라마에 극본을 쓴 것처럼
미국의 상징, 군사적 힘의 상징이 바로 펜타곤이고 경제의 상징이 뉴월 스트리트에 있는 무역 빌딩입니다. 아마 그걸 의도했겠죠, 테러리스트들은. 그런데 그것이 4, 50명의 한 줌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미국의 힘이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닌데 그동안에 완벽했다고 하는 세계 협력이라든지 평화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게 되고요.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평화의 시대인데 진짜 평화의 시대인데 왜 우리가 아직 세계 무기를 팔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군대 다 철수시키고 이런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대만 있으면 전 세계가 그리고 핵무기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전 세계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군비 축소를 다 하고 그걸 사회 보장과 복지와 그리고 교육에 대자. 그런데 이 한 방에 미국인들은 다시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후에도 많은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뭐 외로운 늑대니 뭐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일종의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 1위가 된 것이 20세기 딱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1900년도에 이미 모든 통계에서 금부터 경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짜잔 1위로 나온 것은 1945년인데 그런데 그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노를 지나면서 그 약점을 지키면서 그간의 미국은 늘 이런 거였습니다. 더 나쁜 놈들, 더 나쁜 국가 때문에 미국의 정당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 일본, 그리고 소련, 그다음 중국입니다. 그런데 특히 냉전 때는 소련이라는 반사적 이익 때문에 미국은 늘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세계를 다루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쁜 놈을 대해서 동맹을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들고 이랬는데 없어지니까 미국이 당황했던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 앙골라, 북한 이런 데에서 미국이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CIA 국장을 했던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거대한 용을 잡고 나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외 정책이 군사를 줄일 수도 없고 군대를 철수할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9.11이 이 미국의 대외 결정자들에게 다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게 되는 새로운 뭔가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원이 뭔가 좀 구차합니다. 소련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뭔가 단결이 되는데 한 5, 60명의 테러리스트한테 미국이 그것도 세계 최강이 된 미국이 이거 너무 모양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이 테러리스트의 배후에 누구가 있는가. 그게 바로 아프간과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의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 부시가 세계의 3대 악 그게 이란, 이라크, 북한입니다. 근데 세 개만 하니까 또 좀 부족해 보여요. 미국의 막강함에 비해서. 그래서 4개의 깡패 국가를 추가시킵니다. 3개에다가 4개 해서 7개의 깡패 국가입니다. 실제로 007이라는 영화에 로그 스테이시라고 북한을 등장시키는데 이 로그 스테이시 바로 거기에 착안한 전쟁 첩보 영화인데요. 거기에 시리아, 아프간, 리비아, 쿠바까지 집어넣어서 7개의 깡패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가 민주화가 돼야 이들 국가가 독재자들이 사라져야 진정한 팍스 아메리카와 진정한 세계화가 온다고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아프간과 이라크였고 그런데 다시 7년 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 월스트리트가 폭삭 내려앉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2009년 9.11은 심리적 타격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타격이었는데 소련을 붕괴시킨 자본주의가 드디어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행업들을 자기 돈도 아니게 남은 돈 가지고 돈 장사한다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는 예금과 대출의 예대 마진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도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신화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지 않는다. 이게 뱅크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튀길 수 있느냐? 100만 원 가지고 4배를 튀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대 마진 가지고 최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4배인데 보통 우리가 제조업은 40-50% 남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배를 남기는 400%의 이익을 남기는 대단한데 그것이 파생상품이고 이 돈놀이가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리만 브라더스는 얼마까지 튀겼냐? 4000%를 튀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튀길 때는 튀기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어느 순간에 폭삭 내려앉은 게 금융위기였고 이게 마치 뱅크런처럼 된 거죠. 다 올라갈 때는 갔는데 그대로 폭삭 내려앉고 이게 자본주의의 그래서 프랑스의 모리스 알레라는 유명한 노벨 경제학자는 자본주의는 결국 카지노 자본주의다. 결국 도박과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자본주의가 시작했을 때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이윤을 움직여서 그게 IT로 가고 IT가 엔터테인먼트 제3차 산업으로 가고 결국 금융으로 가게 돼서 돈은 많이 벌지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경제 자체는 불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2008년에 드디어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대안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국가를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G20입니다. G7이 무너지니 G20으로 확대시켜서 사실은 알고 보면 국가로 치면 중국 때문에 세계가 다시 자본주의가 역설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중국이 그 충격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 경제 대국 한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이 냉전 직후의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요. 근데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중국을. 근데 미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 많이 컸네? 내가 깡패 국가들하고 싸우는 동안에 중국을 견제를 못했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최강국이 될 때까지 사실은 2위 국가가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보통 국력을 얘기할 때 GDP, 경제 그리고 군사비 이걸 둘을 합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니까 매우 거칠지만 국력이 정해지는데 미국이 항상 1위였고요. 당연히. 근데 2위 국가가 최고로 근접했던 중국 빼고 근접했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군사력도 없으면서 경제력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 37%까지 미국의 37%죠. 그런데 1980년대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몰려온다. 지금의 중국보다 더 호들갑이었어요. 제가 공부한 시절에 보면 뭐 일본 주식회사 도요타가 밀려온다.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왜냐 전쟁을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마치 일본이 융성해서 팍스 아메리카노를 무너뜨릴 것처럼 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 국제 정치 경제에서 나오는데 바로 환율 공격하고 반도체 공격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3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경제가 사실 헤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미국이 때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이 언제냐 30%냐 40% 밑이었냐 하면 바로 2001년 9.11 직전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이 이 테러리스트에 신경을 써서 10년 정도, 그 2008년까지 신경 쓰는 동안에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의 최대의 수혜를 받은 것이 미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여담이지만 두 번째로 수혜를 받은 것이 한국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한국이란 국가, 중국이란 국가,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자본가들은 엄청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득 분포가 어떻게 돼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차치를 한다면, 특히 미국의 눈에는 중국이 제어 없이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최고의 전성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안보적으로 9.11, 경제적으로 2008년. 그 결과가 뭐냐?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구 유럽, 제국주의, 선진국, 이게 다 어디입니까? 유럽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북반구가. 그러면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라는 영국이 뛰쳐나갔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구호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했고요.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의 구호가 Make Great Britain Great Again. 왜냐? 영국은 항상 유럽의 대륙 바깥에 있으면서도 유럽인데 항상 발은 조금 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패권을 다루는 국가는 세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늘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EU라는 것은 세계화의 아주 첨단의 현상입니다. 왜냐? 세계화가 뭡니까? 국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만큼 세계화의 현상이 없는 거죠. 그만한 클라이맥스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1945년부터 유럽은 끊임없이 경제와 화폐를 같이 하면서 그게 90년대 드디어 한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완벽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후퇴가 뭐냐? 분리가 바로 영국의 분리입니다. 이게 역전 현상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미국이 만든 많은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원칙으로부터 나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WTO, 미국이 불리하게 하니까 WTO를 망가뜨립니다. WHO, 팬데믹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WHO가 중심이 되어서 백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 편단다고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국제기구, 세계 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유엔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미국한테 이익을 줬던 국제협력 체제가, 또는 미국에게 이익을 줬던 세계화가 중국이나 자기 동맹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런 국가들이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규칙 바꾸자. 그래서 세계화 기준이 됐던 규칙을 다 바꾸고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 이게 바로 트럼피즘이고 트럼프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때까지 내세웠던 많은 가치들이 뒤집어져 4년 동안 다 뒤집었죠. 제가 이 30년을 두 개로 나누면, 초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 제가 그림으로는 까만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파편화, 세계화의 반대말이 파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각자 도생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아직도 섞여 있지만 전반기에는 훨씬 더 세계화가 강했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국가주의, 그렇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저물고 보호주의, 민족주의,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금 가게 돼 있고, 그 상징이자 그 엔진이자 그 결과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화의 끝이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승자와 세계화의 피해자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를 규정하는 게 한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쪽에서는 신냉전이다. 미국과 소련이 싸웠던 것이 냉전이라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세계를 양분한다. 늘 이게 약간 매력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뭔가 안 맞아요. 저도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의 부활이라면 가장 좋은 게 세계를 양분해야 하고, 이념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진영이 나눠서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싸울 때는 서로가 세계 종말에 대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요만큼 있었지만 매우 안정되게 그리고 상대방 상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너무 얽혀 있고 다 중국 없이는 아마 못 살 겁니다.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이런 게 약한데요. 한 15, 16년 전에 연예인들이 일주일간 중국제 쓰지 않고 살기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대부분 실패했어요. 뭘 사다 보니까 중국제. 실제로 월마트라는 미국의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이 많이 가고 저도 유학할 때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불편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미국이 첨단 제품에서 안보적으로 중국과 충돌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매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을 사상 최고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냉전은 오히려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진영으로 나눠지는 것 같지 않다. 게다가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러시아가 우리는 핵을 가졌고 군사력으로 경제력은 아직 안 되지만 다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를 또 3분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 벨라루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하나의 진영을 만드는 자기의 세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은 미중 패권에 대한 일종의 매력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과거의 냉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 현상이 바로 지금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거다. 파편화입니다. 기원은 홉스입니다. 홉스가 국내 정치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아니라 공포의 세계 속에서 내가 가장 힘센 자가 많이 가지게 되는 적자생존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림으로 그린 파편화, 민족주의, 지정화 아마 이 세 개 단어는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만큼 벌어집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앞부분에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 해서 이 세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지난 33년, 35년 정도를 이끌어왔던 세계화 질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일단 내세운 가치들은 좋은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일부의 테러리스트와 소위 말하는 깡패 국가들 외에는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붕괴 과정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융자본가, 엘리트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쟁자다라고 막 하다가 세계화가 되니까 외국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외국 물건에게도 이겨야 되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삼성 같은 기업은 이게 열어버리면 더 많이 시장이 확대되는 거지만 가난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은 경쟁자가 많아져서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잔인하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부자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도 옛날에는 여기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돈을 적게 벌었는데 그러나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만큼 엄청난 재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이걸 제어하는 많은 제도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들이 생기고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힘의 정치, 그 다음에 안보 포퓰리즘.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스트롱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을 조장시키고 민족주의 감정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보면 혐한, 혐중, 혐일, 그죠? 아베, 시진핑, 푸틴, 트럼프, 윤석열 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유럽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런 선동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진영화, 블록화. 그리고 불만은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뭐냐? 이민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민자들을 포용했던 국가들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이민, 반난민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 힘드니까 독재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선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전쟁입니다. 이전까지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이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작은 전쟁들은 일어났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통적인 이 화약고죠. 보통 4개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화약고를 유럽,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 됐죠.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한반도, 그리고 대만. 지금 2개는 전쟁이 났고요. 물론 다행히도 종전이나 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둘도 그에 못지않게 항상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이 4개 중에 우리는 다시 화약고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한 5, 6천 년 정도로 보면 늘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합치면 200년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류 문명과 제도화와 국제협력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에 난 전쟁인데 전쟁을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는 방법이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각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나눠지는, 결정되는, 그러니까 국제협력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을 평화로 이행하는 방법이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제도나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가면 그야말로 각자 도생과 정글의 시대가 되고 전쟁이 상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요새 유행하는 게 DSA입니다. This United States. 빨간 스테이트와 파란 스테이트.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저는 최고로 안 닮았으면 했던 게 미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 구조입니다. 유럽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극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극우가 아직까지 정권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작년 프랑스 선거가 대표적입니다. 극우가 전체 1등을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그런데 2차 투표에서 프랑스가 아직 극우가 프랑스를 집권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연대를 해서 2차에서 뒤집습니다. 이게 사실은 힘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트럼프는 저는 매우 해악적인 존재다.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에서 전 세계의 협력을 저해하고 이기주의로 갔을 때 전 세계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 핵심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을 더 쉐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흔들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이 사람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가치나 제도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생활부터 모든 거에서 미국의 자격이 없고 안 될 텐데 왜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치 문화와 분열된 양극화된 진영입니다. 이게 그대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내란의 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음 정부에도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한 것보다 내란 후의 상황이 저는 훨씬 더 지금의 국제 정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습과 미국의 모습이 가장 나쁜 모습으로, 그것은 피해자는 바로 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빨간 스테이트, 파란 스테이트를 헤쳐모여야 하면 똑같이 미국이 지도가 나옵니다. 중도가 그리고 포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저는 유럽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유럽은 거기에 대한 완충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완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은 권위주의에 무너지고 선동에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에 무너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기 선택들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 같고 어떻게 보면 보호주의자 같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제국주의자 같습니다. 가자 내놔라, 그린랜드 내놔라, 파나마 내놔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거는 트럼프 같은 약간 극우의 선동가와 세계화의 피해자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탄생한 데는 미국의 백인들입니다. 이 백인들은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 그런데 나라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 백인이 갖고 있었던 세계 지배력이 침탈되고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저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중국 때리기에 나타나고요. 내부적으로는 미국은 수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첫 번째 이민자, 두 번째는 난민, 거기에는 이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세차장이 많아요. 한국처럼 손세차를 하는데 손세차를 백인 청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를 타고 오는 벤츠가 흑인이나 아시아 계층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자유로운 미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미국의 이 지금의 부를 이루는 것을 계속 이어준 것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유색인종들이라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경제를 떠받들이고 있는데 거꾸로 미국은 그것을 침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라는 걸 미국의 민주당 그래도 상대적인 진보가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만든 게 민주당 엘리트들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바로 칵테일 레프트입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말이 있죠. 강남 좌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수십만 불의 강연료를 받고 최고급 호텔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 사람이 힐러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이 공포를 마케팅하고 선동했던 트럼프와 세계화에서 패배해서 가난에 빠졌던 백인들이 결합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의 트럼프입니다. 우리도 보시면요. 사실상 극우고 부자들의 정부인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지지합니다. 그럼 이들이 내세우는 게 뭘까요? 난민? 우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공산주의는 경제 시스템이죠. 중국도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고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한때 그 이념을 세운 지금의 권위주의거나 독재국가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비 영화가 왜 유행하느냐. 사람들이 뭔가 이 분노를 표출하고 죽여야 되는데 학살의 본능이 그것이 비난을 받을까 봐 가상의 존재인 좀비를 만들어 놓고 마구 죽인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뭔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지금의 울분과 불만과 불안을 덮어씌워서 적대시화하면 내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걸려서 발전시키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표도 안 나고 정권을 잡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개혁하려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불안함의 과도기에서 가장 사적 권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동하는 것이고 그 선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고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아까 정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정치 얘기는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정치 문화와 구조는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진영을 나눠서 어떤 잘못을 해도 진영에 숨게 되면 경쟁력이 남아있는 그건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국이 바로 지금 그것을 겪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자기 패권이 하락하는 것을 복구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이 힘을 잃게 되고 영향을 잃게 되는 그 전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 나타납니다. 파나마 왜? 우리 미국이 만들었는데 왜? 파나마 니들이 가져가서 중국한테 팔아먹어. 다시 내놔.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요. 왜 미국이 카터 대통령 때, 카트는 소위 말하는 원칙을 지키고 뭔가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세계가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남미를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떠나지 않고 그 제국주의의 마지막 상징이 파나마 운하 아니냐. 그걸 미국이 못 견뎌가지고 반환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고 중국한테는 싸게 팔아서 운영권을 넘겨 내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불안, 아까 말한 선동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가자도 심지어도 가자. 여기에는 트럼프의 일종의 가지고 있는 거래주의, 이익주의도 있지만요. 이 분노를 선동하는 것이 매우 기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의 한국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중국이 제일 나쁜데 그동안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유럽은 미국을 이용해서 ATM 머신 빨대를 꽂아가지고 미국이 자본을 끌어냈다. 자기들은 자기 거 안 지키고 미국이 대신 지켜주고 자기들은 경제 발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다 팔아먹는다. 이런 불평등은 용납할 수 없다. 저들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많은 경우 지난 34년 동안에 중국의 부상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상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흑자를 내는 1위 국가고 우리는 미국에 흑자를 내는 8위 국가입니다. 작년에 2024년에 약 550억 불 정도의 대미 흑자를 누렸습니다. 거기에 10대 국가들이 중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캐나다, 멕시코 이런 우방국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뭘 하냐? 페이백 타임. 정산하자.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서 고치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다는 거 다 내놔랍니다.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는 중국을 먼저 때리지 않고 멕시코를 때리고 캐나다를 때릴까? 일본을 때릴까? 한국을 때릴까? 바로 그 세계관이 작동을 합니다. 미국 이용 그만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그래서 free trade, 자유무역이 아니라 fair trade. 이것이 미국한테 불공정하다. 물론 우리는 동의할 수 없죠.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얻어온 수많은 이익들을 생각하면. 그러나 트럼프는 아주 단순화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당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방국한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한국은 안보와 경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맹정책은 이것을 프로텍션 래킷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이든이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이 두 단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프로텍션 래킷이란 말은 뭐냐면 보호비 갈취입니다. 이걸 마피아나 동네 깡패들이 상인들한테, 여러분 그런 소설에 많이 나오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피아가, 시카고의 마피아가 그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보호비 갈취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방위를 비하면서 방위비를 내는 것을 이제 갈취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바이든을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 보호비 갈취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 바이든은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지난번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저는 뭐라 했냐면 그 전에 제가 미국은 빙글 뜯고 한국은 빵 셔틀 한다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이 트럼프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무역 역조 그때 250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FTA도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죠. FTA는 양국이 합의한 건데 미국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팔고 온갖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맹의 팔 비틀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를 단순히 고립주의라고 보면 세계를 차지하지 말고 철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 젤렌스키가 트럼프는 바이든은 명분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미국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종전시키겠다는 게 있어서 젤렌스키가 불안해가지고 사실 트럼프한테 취임하기 전에 찾아갑니다. 자기는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시를 합니다. 중국과 지금 지하 자원을 넣고 특히 히토류 같은 광물을 넣고 중국이 우위거든요. 미국은 기술이 우위지만 자원은 중국이 우위니까. 이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 패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약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잠재적 광물이 굉장히 많고 미국이 부족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게. 그리고 이게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 하면 동위 우크라이나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좋아. 그거 내놔. 50% 내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도와준 값이야. 나머지는 앞으로 도와주려면 더 내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이 거기 기업들이 해서 아예 경제적 식민지, 거의 말하자면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면 설마 미국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 건데 러시아가 치겠냐? 그게 말이 안 되죠. 가자에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다 피치우고 거기다가 부동산 개발할래. 이런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관에서는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침체하는 패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진 지금까지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시바가 일본 수상이 가가지고 온갖 거의 아부의 기술이라고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면 이시바는 아부의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는 뭐냐? 미국은 그거 고마워. 그래서 안 때리는 데가 아니야. 고마운데 이것도 내 나라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담금을 도와주면 많이 주면 관세를 안 때리겠지. 미국은 원래도 안 그랬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양보해버리면 이 정도 양보 수준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비결이기도 하고 지금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정책은 철저하게 거래주의로 될 것이고 우리한테 정산을 요구하는 그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도 역시 공정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ir trade가 아니고 free trade가 아니고 fair trade입니다. 그래서 관세도 내고 미국에 투자도 하고 무기도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안 할 수 있느냐? 저는요 많은 지금 국가들을 보면 트럼프의 협박에 일단 저항을 하고 보복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 방식은 이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1대1입니다. 바이든의 방식은 한미일, 유럽, 나토와 심지어 한미일을 묶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진영을 묶으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미국이 가진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1대1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각계격파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연대해야 되겠죠. 미국 빼고 미국에 얻어맞는 자들의 연대, 미국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연대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표시하자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연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안보를 기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보는 안보이고 경제는 경제이고 그렇다면 유엔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유엔 IMF를 미국이 작동을 안 하게 만들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소위 말하는 국제제도화를 미국 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기 때 한번 겪었고요. 그게 이제 2기 때라서 좀 더 잘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트럼프가 오히려 훨씬 더 노련해지고 훨씬 더 거칠어지고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1기 때를 돌풍이나 일탈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기대가 거의 태풍급이다 생각하고요. 그가 의도하는 사적 권력을 위해서 저렇게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그간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저는 이렇죠. 보통 이렇게 기존에 쌓인 기득권이나 이런 제도가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는데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을 재구축하든지 부활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썰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나쁜 쪽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서 심지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디스토피아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러우 전쟁을 보면서 언제든지 핵 전쟁의 위험도 있었고, 저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가진 작은 브레이크, 우리가 할 때 핸드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브레이크들은 꽤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유엔일 수 있고, 하나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 같으면 육자회담일 수 있고, 우리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9.19 군사회담이 평화를 지켜주지 않지만 그것이 이 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하나의 브레이크가 되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중국이 하나의 브레이크가 되고, 한일 관계가 하나가 브레이크가 되고, 그중에 하나 한미 동맹의 브레이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레이크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그런 제도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더 나오기가 더 쉬워졌고, 전쟁에 나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훨씬 더 없어졌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도 문제 있고 자유민족도 문제 있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오늘부터 너 25%더 내, 오늘부터 너는 50%더 내 했을 때 보복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의 방식으로 1대1 나라 간의 관계들이 다 망가지면, 저는 트럼프가 쉐이크라는 전체를 흔들어 버렸을 때 확률로 얘기하면 나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형태는 인류의 문명도 괴멸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가 흔들어 버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지배했던 질서가 훨씬 더 다극화되고 평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위주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는 훨씬 더 세련된 제도를 통해서, 지금은 거친 일방주의에서 하는 것들을 훨씬 그 폐해가 적어질 수 있고 새로운 규칙과 보다 평등한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러시아처럼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나 또는 유럽의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일기 때는 묘하게도 트럼프는 매우 극우적인 인물이고, 저는 트럼프의 트럼피즘은 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차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고요. 두 번째는 백인 우선주의입니다. 인종주의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그 장관들하고 쭉 서 있는 보면 약간 바비 인형을 생각하게 합니다. 백인, 금발, 키 크고 우월한 인종. 그걸 더 실제로도 한 명 정도 유색 인종이, 그러니까 장관급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재적인 겁니다. 트럼프 우선주의입니다. 개인 우선주의. 자기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에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이 세 차원을 다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해악적인 존재이고 극우적인 존재인데,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면, 그건 오바마 탓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핵무기도 다 없애고 해가서 사실 세계에서 노벨상을 외상으로 받은 유일한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세계 비핵화 만들겠다, 핵 없는 세계 만들겠다, 그 약속 하나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그렇게 줘서 핵이 없는 곳에 노력하라고 했는데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핵무기.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바마거든요. 흑인 유색 인종인데다가 늘 자기가 1기의 대선에 당선됐는데 떠나는 오바마가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유는 오바마가 8년 동안에 핵무기 없는 세상만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외 정책을 리세트해서, 그런데 그게 전략적 인내라는 이상한 용어로 빠지면서 8년 동안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는 오바마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일종의 관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만 어느 강연장에서 그래도 이거 공무원들 교육장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들더니 경무원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관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합니다. 제가 한번 항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좀 상관없습니다. 관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같이 같은 사람, 다루기 힘든 사람, 세상이 경원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짜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8년 동안 방치했던 것들을 김정은하고 만나서, 특히 북한같이 1인 지배,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건 트럼프 같은 1인 둘이 만나서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 그리고 자기는 4년 동안 떨어지는 가운데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은, 김정은 실패한 것은 폼페오나 볼튼 같은 네오콘들이 방해해서 실패했다. 나와 김정은 아직 좋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재임되면 다시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김정은 그때보다 더 강해져서 핵무장국가가 됐다. 나만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오바마 8년에 속았고, 바이든 4년은 진짜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전략적 방치였다. 무시였다. 그렇다면 뭔가 한반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를 묶어서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동맹을 만들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바이든보다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성해서 윤석열은 전쟁 불사, 선제 타격 불사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9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남북은 완전 단절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아예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모든 면에서 불행이지만 한반도 평화에서는 축복일 수 있다.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트럼프는 해보겠다는 거고, 저는 트럼프가 손을 내밀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성공 여부인데요. 그런데 반대편에 윤석열 정부의 일부 인사바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극우 쪽에서, 극우 보수 쪽에서 한국 핵무장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분담금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돈을 안 내면 철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군하면 해구사는 어디 가지? 그럼 우리 해군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특히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핵무장을 마치 미국이 용인할 것처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국방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데요. 자,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기 대선의 핵심이 될 거라고, 공약 중에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후보는 반드시 핵무장을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현상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보를 강조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핵무장하는 소위 말하는 안보 포퓰리즘이 선동에 적절하고 진영 싸움에서 우리가 말하는 두 개로 나눈 진영 중에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할 거게 될 것이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국제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친중이고,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이 싸움 속에서 저는 핵무장이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브레이크가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야말로 NPT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5개 국가의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합법적 핵보유 국가, 그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정도였는데 이제 북한도 넘어가고 한국까지 가게 되면 일본이나 전 세계가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정치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왈츠나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핵을 많이 보급시킬수록 평화가 온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핵 때문에 전쟁을 못할 거라는데 보십시오.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충돌합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붙었다고 해서 핵 사용합니까? 오히려 핵 때문에 전쟁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핵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핵은 오히려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가진 것이 짧게는 2년 중간선거까지 길게는 4년인데 이 전 세계의 이 비확산 비핵화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무너뜨린다면 전 세계가 이 부분에서 핵도미노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1953년에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보장조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쟁의 끝에서 전쟁의 산물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물론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억지,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맹은 엄연히 군사동맹은 전쟁의 산물이고 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대체되는 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동맹은 전쟁 상태에서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국이 확실하고 남북이 안 좋을수록 동맹의 역할과 동맹의 중요성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냐. 분단 구조로 남고 적대시로 남아있으면 한미동맹이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체제로 넘어가고 남북이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약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신화가 너무 강해서 한미동맹이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나서 남북이 협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흔든다고 공격을 받고 그것은 매우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충격적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평화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문적에서는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수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을 막는 역할까지죠. 분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결국 남북이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서 평화가 되는 진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이 남북협력을 강조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극명하게 나타났냐 하면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에서 국빈 방문을 미국에 해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동안에 한미동맹 70주년은 곧 정전체제 70주년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은 정전체제라는 이 단어를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왜? 정전체제를 얘기하면 전쟁이 중단돼서 휴전됐으니까 평화체제로 가든지 전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으로 가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평화체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체제의 걸림돌은 바로 한미동맹이거든요. 북한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만 줄기차게 기념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를 던지느냐 하면 이미 신성시화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야 평화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아주 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에서는 유용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살면서 이 분단 구조를 해소하려면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유효했던 것이 지금은 장애물이 된다는 건데 이게 한국의 어떤 정치인한테도 이걸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입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진보 정부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또 민주정부가 탄생한 이것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를 이루고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과 화해를 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또 남북 평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군의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 지도자도 먼저 한미동맹을 먼저 찬양. 한미동맹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야만 당선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야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한미관계는 중요하지만 한미도 군사동맹은 우리한테 꼭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통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줄기차게 주장했고 핵무장을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단은 점점 군비 경쟁에 빠지고 분단 군조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통일에 방해되는 존재지만 미국도 군사동맹도 통일에 반대되는 거죠. 북한도 더 이상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 덩어리, 아까 하던 그런 딜레마 상황이 뭐냐면 이 분단 구조에서 민족과 구별된 두 국가, 이 둘 다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유럽도 그런 국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이걸 두 개를 합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 열정적으로 우리는 두민족이니 우리 같이 있어야 돼,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두 국가의 엄연한 현실이 부정됩니까? 저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이 두 정체성은 매우 불편하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를 외면하거나 이 둘을 붙이려는 시도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저는 현실 인식 속에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비슷한 작동을 했던 게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남북이나 한반도의 평화의 당사자냐 중재자냐 엄청 했죠. 뭐 운전자론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이것도 합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당사자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같이 싸웠고 이걸 하는 한미동맹이 있는 이상 북미 간의 화해가 없는 것은 불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자꾸 문제를 어렵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먼 미래의 통일이라든지 이 분단 체제가 해소될 때야 한 가지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분동간 구조 안에서 살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트럼프는 다시 부활했고 찾아왔고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더 거칠고 또 훨씬 더 큰 압박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행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저도 이제 당선되고 의원 대표단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기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다. 혈맹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봐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 트럼프의 압박을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특별한 관계야? 그럼 특별하게 돈 더 내. 이게 바로 트럼프 방식입니다. 혈맹이야? 우리 피 흘렸어. 그러니까 그 피값 내놔. 우리가 미국에 투자 많이 해서 그럼 더 투자해. 이게 바로 트럼프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오히려 훨씬 더 거래적입과 국익적 입장에서 미국을 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철수해버릴 거야? 돈 안 주면? 그러면 철수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그게 어려우면 주한미군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억지에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더 쉽게 얘기하면 육군 중심입니다. 북한이 쳐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걸 막는, 소위 말하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보장.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인계철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기에 자동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동시에 미국의 전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을 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래서 육군입니다. 미일은 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해공군 위주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군도 자주 국방이 되니까 어느 정도 미군은 해공군으로 바꿔라. 숫자 줄여라. 돈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버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를 물린다. 물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아보카도나 시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90% 아보카도를 미국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복 공격을 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법은 유럽, 아까 말한 매맞는 자 국가들의 연합, 미국의 매맞는 자들의 국가연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보통 한미동 미국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이것도 잘 못합니다. 왜냐? 어떻게? 미국이 1대1로 하자는 걸 우리는 유럽하고 얘기해보고 할게. 일본하고 얘기해보고, 야,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미국한테 보복하자. 또는 미국한테 상대 관세를 물기든지 투자를 줄이든지 하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못할걸? 한국 니들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민주정부는 그 트럼프의 태풍 같은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면 이 태풍은 때로는 그 태풍이 지나기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태풍이 휩쓸어 가는데 가장 취약한 게 우리고, 우리 먼저 거들난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는 힘이 저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공세는 단순한 트럼프의 괴물 같은 특성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계사의 격변기에서 벌어지는 각자 도생 중에 그것이 미국 중심으로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시대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팍스 아메리카든 신자유주의든 또는 국제협력이든 그게 무너집니다. 그게 뉴노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스토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쉐이킹하는 질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먼저 반동과 퇴행이 된다면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미 일어났던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다음 정부가 서더라도 첫날부터 극우들이 정부를 흔들어댈 것이고 진영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란을 통해 자기들가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첫날부터 반정부 시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되겠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고 남북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 분열과 이념 투쟁이 격화하는, 국제적으로는 일탈과 반동으로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될 것이고 각자 도생, 파편화, 전쟁,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졌을 때,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가 됐을 때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헌법 수호,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 세력의 공동정부, 그리고 제7공화국이 안착하게 되겠죠. 말을 하는데도 위에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거 보면 훨씬 더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협력과 평화, 그 다음에 안정이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포용적이고 협력적이고 다극적이고 개방적인 질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45년 이후로 두 가지 체제에 아직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민족주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자 도생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친외세적이 아닌데 우린 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친미 친일의 식민주의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컴플렉스, 친미 친일 반도국가,
한국이 국방력은 5, 6위 수준이고 경제력은 10, 11위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돼도 아직은 우리가 미국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의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사태입니다. 자주 국방이 기반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피해자고 러시아가 가해자지만 국제정치는 단 한 번도 정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분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친미 의존주의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떠나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도국가. 이 사실 반도국가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에서 일종의 희생양이 되었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처럼 이탈리아 반도처럼 양쪽으로 벗어나는 확장적인 제국주의 국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아직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친해져서 또는 더 관계 개선해서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멘탈리티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주, 한국, 호주 대사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최라는 한국계였습니다. 2번이나 만났는데 2번 똑같은 소리를 만날 때 자기는 미치겠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한국같이 작고 약한 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대요. 저는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대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더 잘 살고 군사적으로도 한국이 더 크다. 우리가 큰 거는 땅밖에 없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거는 정치 선동가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나치게 대미 의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친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사케도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인 친일 상황을 가지고 역사도 바꾸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남아있다. 근데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상당한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분단체제입니다. 우리의 왜곡은 이 분단체제입니다. 없는 공산주의자 찾아내고 친북주의자를 찾아내는 게 분단구조인 거죠. 끊임없이 적대시하고 다음 정부가 친북공세, 친중공세만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 구조. 이건 너무나 많은 모순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이 아까 말하는 미래가 있으려면 트럼프를 견뎌내는 그 종착지는 바로 탈식민지와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남태령 대첩 엄청 감동적인데요. 저는 12월 3일 내란 때도 국제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제회의가 하루는 파행이 됐죠. 하루는 하고 하루는 파행이 됐는데 그분들이 시위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에 이런 평화적 시위가 감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더 세미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 현장에 보면서 감격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국회를 들어가면서 그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밤새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차를 찾으러 가면서 다 망가졌겠구나 생각했는데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외신에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면 엄청나게 놀라면서 감동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남태령이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저는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너무 자주 요새 인용하지만 실제로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은 자가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이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데요. 신자유주의의 결과적으로 저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이 세계화가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처음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자유시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신자유주의의 승자들이 하는 그리고 국가로 보면 서구가 했던 방식입니다. 국가는 늘 괴물이었고 국가는 반민주적이었고 반시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국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서구 국가들은 다 시장과 시민사회는 강한데 국가가 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도 악해질 수 있고 국가도 선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적 국가가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이면서 복지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뭐냐? 독재 국가죠. 권위주의 국가 모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은 시민사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렇게 전쟁을 해도 푸틴은 여전히 60% 70%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는 있는데 그 국가를 시민사회나 시장이 너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한국은 이 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강해서 시민사회가 피해를 입지만 때로는 국가가 선을 넘을 때 시민이나 시장이 국가를 때립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은 중국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원래는 아시다시피 보시면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한 번도 계층사회, 양반사회라는 것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인데 친일이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강해지죠. 경찰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검찰까지 강합니다. 거의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시민사회는 대부분 죽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집단주의 문화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학부터 남태령까지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시민의 힘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갖춘 국가가 세계에서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되죠. 시장이 잘못될 때는 그래서 불평등이 생길 때는 공적 국가를 키워서 이것을 시정해야 돼, 조정해야 되고 국가가 독재로 넘어갈 때 시민과 시장이 커서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구도가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것이 45년간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그게 무너질 점에 저는 후계 구도가 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정신을 찍던 20, 30대 연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평화로운 것에만 감동한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서는 주로 늙은 사람들, 중년들만 나와서 데모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고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학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다음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연장이고 45년 동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면 이젠 문화와 의식으로서의 저는 민주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라이놀드 니버의 말입니다. 인간의 정의로움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인간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선왕, 아주 훌륭한 왕이 와서 한때 최고의 시절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은 까지 선한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왔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군주제라면 틀렸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통치자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한계를 감안해서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동시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 민주평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때는 영구평화론이라고 했고, 공화정이 왜 평화에 유리한가? 그것은 독재자는 그 전쟁이 자기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전쟁을 일으키려면 50%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전쟁 중에 다수가 좋아하는 전쟁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민주평화론입니다. 민주주의가 부각되면 평화. 물론 이걸 가지고 아들 부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7개 깡패 국가를 만들면 평화론 한다 해서 전쟁을 정당화시켰지만 그 뜻은 전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쟁 불사, 선제 타격을 막 얘기하고 했던 것은 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평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자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외세, 그리고 특히 우리의 대일 종속, 대미 종속의 아까 말한 식민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민주주의는 바로 그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자주가 사실은 다음 정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치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왜곡했던 윤석열 정부,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왜곡했던 사람이 지난 정부였지만 그 가치는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는 그것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과 외교를 단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치, 그래서 가치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평화롭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미래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지지하고 지도자는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에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